안녕하십니까. 오중간의 쏙쏙 경제 정건입니다. 오늘은 9월 5일 금요일입니다. 어제 아침에 인제 그 미국 FOMC에서 발표된 FOMC 결과 "양적 완화를 드디어 축소하기 시작했다." 하는 것이 가장 큰 뉴스입니다. 작년에 작년 3 월에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양적 완화를 축소해 왔었는데, 그리고 금리도 올려 왔었는데, 원래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양적 완화와 제로 금융을 실시했다가 경기가 회복되면서 그걸 이제 줄여 왔는데, 작년 3 월에 다시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가 추락하면서 다시 제로 금리와 양적 완화 정책을 해 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인제 쪼금씩 경기가 올라가고 회복되고 또 물가가 많이 오르면서 드디어 어제 이달 말부터, 어제 그 폐막된 FOMC에서 이달 말부터 양적 완화를 축소한다 하는 것을 어제 발표했습니다. 바야흐로 이제 긴축의 시대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이 파장이 굉장히 클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그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뉴스,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가 그런 가운데 막무가내식으로 지금 금리도 올려서 물가를 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통화정책 측면에서는 재정 정책 쪽에서 계속 돈을 풀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해야 된다, 이것을 내 예산에 반영해 달라, 이런 무리한 주장을 하면서 통화정책과 재정 정책이 엇박자를 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심지어는 그것 때문에 중소기업들의 채권 가격이 인제 어 올라가는 거죠. 채권 가격이 이제 채권을 많이 발행하니까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는 올라가는 그런 모습까지 보이면서 중소 중견기업들의 자금 조달도 어려워지는 이런 파장까지 일으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그 이재명 후보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25조 원에 달하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내년 예산에 반영해 달라 하는 것을 지금 정부 여당이 어떻게 할 것인지 주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대장동 그 사태, 대장동 게이트를 유발시켜서 엄청난 그 민간의 이익을 어 가져가게 한, 챙겨가게 한 그런 그 이재명 경기도지 성남시장 때 일어난 일이죠. 오히려 거꾸로 대장동과 같은 그런 이 환수법을 만든다, 그런 얘기를 내놓으면서 지금 오히려 역으로 치고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뉴스를 중심으로 해서 어 또 한 가지 또 중요한 뉴스는, 이번에 인제 폐막된 COP26이라고 유엔 기후 협약 당사자 총회라는 것이 인제 그 영국의 글래스고에서 열렸는데, 미국, 영국, 일본, 중국 등 모두 다 탄소 중립을 늦추고 있는 어 그런 상황이고, 또 원전을 이용해서 탄소를 해야 돼, 탄소 중립으로 갈 수밖에 없다 하면서 중국도 약 150개의 원전을 새로 추가 건설한다, 이런 계획까지 발표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는 탈원전하면서 탄소 중립을 강행하겠다 하는 것 때문에 에너지 대란도, 에너지 위기가 올 것이 아닌가, 또 기업들이 엄청난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속에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동굴 아파 헝가리, 체코 등 동굴 아파를 방문하면서 원전 세일을 하는 과정에서 헝가리 대통령과 "탄소 중립은 원전과 불가피하게 같이 가야 된다." 이런 걸 발표했는데, 돌아와서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청와대 해명이 나오면서 큰 외교적 결례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논쟁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또 한 가지 요즘 큰 흐름은 NFT와 메타버스의 붐이 일면서 여러 우리나라 기업들이 NFT와 메타버스에 뛰어들고 있는, 또 투자금들이 몰리면서 NFT와 메타버스 ETF 상장지수 펀드에 돈이 몰리고 있고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또 새로운 트렌드가 지금 크게 형성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그런 뉴스 중심으로 해서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시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인제 어 제가 사실은 어제 거는 제가 부산에 있는 머니쇼에 참석하는 바람에 어제를 못 하고, 어제 것도 오늘 뭐 대부분 다 반영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인제 어제 아침에 새벽에 끝난 미국 FOMC에서 양적 완화를 주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양적 완화에서 긴축 시대로 넘어간다. 근데 인제 파월 연준 의장은 금리 인상에 대해서 선을 그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미국 주가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선을 그은 것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라갔지만, 월가에서는
지금의 인플레이션 수준이라면 내년 6-7월에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전망의 대세입니다. 지금 현재 작년 3월 코로나19 때문에 경기가 추락하면서 제로금리와 양적완화 정책을 했었는데 이것을 지금 $1,200씩 돈을 매달 풀어왔어. 1,200억 달러 풀어왔는데 이번에 그것을 인제 일단은 먼저 항상 이럴 때는 순서가 푸는 돈을 양적 완화를 줄이고 그다음에 금리를 올립니다. 1,200억 달러씩 풀어오던 것을 이번 달부터 150억 달러씩을 줄여가는 겁니다. 그러면 내년 한 중반 정도에 양적 완화가 이제 끝나는 정상적인 그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인제 내년 6-7 월부터는 금리가 올라갈 것이 간다. 이런 수순으로 인제 가는 것으로 올해 다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뿐이 아니고 인제 미국뿐이 아니고 영국이나 캐나다 등도 미국보다 먼저 금리를 올릴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어 미국에서는 인제 그 금리 인상이 일단 늦어지는 것이 안 돼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현재 박스피에 삼천 박스피에 허우적거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 국내 정책들이 그거 외에도 많은 정책들이 반기업 정책, 친노조 정책이 쏟아지면서 경기를 코로나19에다가 정책의 실패로 인한 경기가 침체하면서 어 한국의 코스피는 거의 그 박스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가도 뛰고 있는데도 정부는 계속 지금 재정을 더 불풍류만 하고 있습니다. 퍼주기. 통화주에서는 오히려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이고 금리를 올리면은 빚을 많이 지고 있는 가게나 기업이 부담이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정부는 계속 내년 3월 대선만 놓치고 돈을 더 퍼주자 이런 주장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런 문제는 역시 무책임의 소치다. 물가 급등에도 현금을 더 뿌리자고만 주장하는 정부 여당 무책임의 소치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계빚은 계속 늘어나는데 소득은 39조 원밖에 증가하지 않는 지난 1년 동안 가계빚은 169조 원 증가했는데 소득은 39조 원. 가계가 더 살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런 속에서 지금 현재 미국이 금리를 올릴 전망이기 때문에 한국도 금리를 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이 지금 테이퍼링 시작을 이번 달부터 시작을 했고 금리를 올리게 되면 달러 강세가 되면서 돈이 빠져나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금리를 올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내년에 아마 지금 0.75%인 기준금리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내년에 1.75%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KDI에서는 금리 인상의 성장을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당연하죠. 금리가 올리면 성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지금 너무 두 가지죠. 하나는 미국에서 긴축으로 돌아서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자금들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주식시장에도 한 4천억 달러, 채권 시장에도 한 2천억 달러, 6천억 달러 정도가 들어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이 한 4-5천억 달러 정도 되기 때문에 되는 데다가 외채도 많기 때문에 외채도 많고 또 우리나라 주식 채권 시장에 외국인 자금들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돈이 빠져나가면 우리는 바로 외화 유동성 경색, 심할 때는 외환 위기까지 올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금리를 안 올릴 수가 없는데 경기가 나빠지는 걸 알면서도 금리를 올려야 되는 그런 진퇴양난에 있습니다. 근데 벌써 인제 계속 정부에서 자금을 더 푼다고 하니까 국채를 발행해야 되죠. 그러니까 국채 공급이 많아지면서 국채값이 떨어진다. 그렇게 되면서 인제 심지어는 A급 이하 회사채는 별로 팔리지 않는 이런 상황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중견기업들의 자금 조달이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파장까지 있는데도 지금 정부는 계속 돈을 더 푼다. 국채를 발행해 돈을 더 푼다.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미국이 긴축으로 돌아섰을 때 우리나라에 퍼펙트 스톰이 오면 어떡하나. 위기가 오면 어떡하나. 방파제를 쌓아야 되는데 최고의 방파제는 재정입니다. 항상 1997년 동아시아 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좀 더 멀게는 1984년도 멕시코 중남미 위기 같은 게 전부 다 미국에서 돈을 많이 풀다가 긴축으로 돌아서서 돈이 많이 풀릴 때 신흥시장으로 흘러온 돈들이 미국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신흥시장들의 외화 유동성이 부족해서 일어난 것이 바로 80년대 후반 중남미 위기, 그다음에 97년 동아시아 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입니다. 지금도 이제 미국이 긴축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내년이나 후내년에
우리가 이걸 잘 넘어갈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 2008 년도에도 미국과의 통화 수합이 없었으면 우리 위기를 당했을 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1997 년도 동아시아 외환위기 때 우리가 마지막 방파제가 구제금융을 마련해서 기업과 금융회사들의 토산을 그나마 좀 적게 한 것인데, 이번에 재정 방파제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무조건 돈을 풀자 하니까 이런 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안타까운 상황인데, 정부 여당은 뭐 무조건 대수만 의식해서, 지난 총선에도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뿌려 가지고 작년 4.15 총선에서도 재미를 봤기 때문에 또다시 내년 3월 9일 대선에도 돈 풀자는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국가에 아마 망하든지 말든지 그냥 정권 연장에만 관심 있는 거죠. 그런 건데, 기업 입장에서는 7대 주력 업종이 한 치 앞도 안 보인다. 비상경영에 돌입해도 반도체나 차나 배터리, 철강, 디스플레이, 조선석유화학 등 한 치 앞도 안 보인다. 미중 갈등에서 글로벌 공급망이 어떻게 될 것이냐는 문제가 지금 크게 제기되고 있고, 미국이 테이퍼링을 하고 한국도 금리를 올려야 되고, 기업 현실을 외면한 과속 탄소 중립, 원자재 급등, 공급 대란, 물류 대란,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나라 주력 업종이 비상경영 상태에 들어가는 상황이고, 내년, 지금 2달밖에 안 남은 내년에 2달도 안 남았죠. 투자 고용 계획 손도 못 대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는 막무가내 돈 풀자는 정책, 탄소 중립 정책, 뭐 이런 것들만 지금 강행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계속 몰락을 해서 직원을 둔 자영업자가 사상 최대로 떨어졌다. 31년 만의 처지다. 직원을 둔 자영업자가 2018년만 해도 165만 명이었는데 지금 130만 명으로 떨어졌습니다. 30만 명이나 줄어들었습니다. 반면에 자영업 없는 혼자서 한 자영업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안타까운 뉴스는 작년에 자영업자들이 이러다 보니까 자영업자들이 실직자가 계속 한 20몇만 명 늘어나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목숨을 끊은 자영업자가 작년에 944만 4명이나 나왔다. 1,000명이 육박했다는 보도가 저희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테이퍼링을 공식화했기 때문에 금융상 충격파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충격파를 지금 대비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국가 비상경영 경제 정책 운영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계속 97년 외환위기를 겪고 2008년 위기를 겪을 상황까지 갔었고, 미국의 통합사업으로 넘겼지만 이번엔 또다시 이런 사태가 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때 2008년도나 그때는 그래도 우리가 여러 가지 통합사업이 있지만은 달러 기준 통합사업은 한일 통합사업과 한미 통합사업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한일 통합사업은 말도 꺼내지 못할 정도로 한일 관계 악화되어 있고, 미국과도 지금 통합사업이 계속될 것인지 확실치 않은 상황입니다. 미국이 굉장히 지금 한미 관계 흔들리면서 과거 6개월씩 연장해 왔던 통합사업을 얼마 전부터는 3개월로 기간을 단축했다는 점이 의미심장합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대비를 해야 될 것인가? 경제 비상 상황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뭐 정부 여당은 내년 대선을 위해 돈 푸는 데만 연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요소수 쇼크라고 그래서 지금 택배부터 수출까지 다 멈춘다. 차가 없다.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게 요소수라고 하니 갑자기 등장을 했는데, 그 화물차들은 디젤 엔진을 쓰는데 거기에 요소수가 필요하다. 그 요소수가 지금 문제가, 택배차는 일주일밖에 없고 탱크 로리는 한 달 내에 요소수 바닥이 나는데 물류 마비가 초일기에 들어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초일기에 들어갔는데 정부는 그저 매진 매수만 단속한다.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뭐 문재인 정부 들어서 거의 모든 정책이 대책이 없는 거죠. 오직 문재인 정부를 둘러싸고 있는 예를 들어 환경 카르텔이라든지 혹은 뭐 여성 카르텔이라든지 좌파 시민단체 등의 그 이익만 챙기지, 국가 경제 붕괴에 대해서 아무 대책이 없는 사람들이, 그래서 계속 경기가 붕괴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된 이유가 뭘까?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이 요소수랑 이제 너무 지나치게 이거를 중국에 너무 의존해 왔다. 내년에 중국의 의존도가 너무 높다. 중국에서 98%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데, 중국이 지금 중국과 호주의 석탄 분쟁으로 중국의 전력이 공급이 많은 지역에 중단되면서 요소 생산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긴 건데,
우리나라에서 "러시아산을 수입하려면은 내년 초에야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러시아산 생산 물량은 중국의 10% 밖에 안 된다." 하는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 분야의 모든 걸 그럼 중국에다가 의존하고 의존도가 너무 높아서 지금 큰 문제입니다. 예컨대 실리콘이나 마그네슘 값도 지금 2-3 배가 폭등하고 중국의 전력난 때문에 생산이 안 되면서 이게 이제 시진핑의 그 자충수인데 호주가 너무 중국이 관여하고 압박을 하니까 일단은 호주에 있는 공자학원을 다 폐쇄하고 1:1로 사퇴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호주에 인제 과거에 좌파 정당에서 그래 공자학원도 많이 허용하고 그다음에 1:1로 가입했는데 우파 정당에 들어서면서 거기서 탈퇴하고 하면서 중국이 그에 대한 보복으로 호주산 석탄을 수입을 금지시켜다 보니 시켰습니다. 근데 중국의 석탄 발전의 그 60%의 석탄을 호주에서 의존하고 있다가 갑자기 중단되니까 중국의 석탄 발전이 중단되면서 전력 부족으로 공장도 지금 가동이 중단되고 있고 여러 가지 요소수나 실리콘이나 마그네슘 생산이 중단되면서 가격이 폭등하는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예, 시진핑의 자충수인데요. 지금 마그네슘, 규소, 유연탄 이런 것들이 지금 10개 품목의 중에 3 개가 주요 10개 품목 수입 중에서 세계 30% 정도가 중국 의존도가 80%를 넘어서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결국은 핵심 부품은 우리가 수직 계율화해야 되고요. 다자간 협력을 통해서 다변화시키는 이런 노력이 필요한데 지금 문제는 우리가 CPTPP 가입도 지금 안 되고 있고 다자간 협력도 안 되고 있고 한미 관계도 흔들리고 한일 관계는 경색이 돼 있고 오직 중국만 의존하다가 중국의 공급난이 발생하니까 우리가 완전히 경제가 흔들리는 이런 상황입니다. 게다가 국내 수직 계획이라는 기업들이 우리 국내로 들어와서 부품을 생산하고 해야 되는데 국내 경영 여건이 워낙 악화되면서 기업들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사면초가에 몰리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결국은 정책의 실패입니다 이것이. 중국은 원전 150 기를 더 짓는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15년간 520조 원을 투입해 가지고 전 세계가 35년간 지은 것보다 더 많이 짓는다. 이 150 기가 짓는데 2035년까지 150 기를 짓는데 그렇게 돼서 중국이 미국보다 원전 숫자가 미국보다 많아진다. 미국이 93 기고 중국이 150 기, 프랑스가 56 기가 더 많아진다. 근데 그래서 인제 그래서 COP26이 실패했다는 거죠. 합의를 못 봤다는 거예요. 특히 미국, 중국, 인도, 러시아 이런 큰 나라들이 메탄가스 30% 감축했지만 빅3 중국, 러시아, 인도는 빠지는 반쪽 서약이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지금 NDC를 2030년까지 탄소를 40% 줄이겠다고 유엔 COP26 총회에서 보고를 했습니다. 뭘 위해 우리가 이렇게 중국보다 탄소 감축 부담을 더 져야 하나. 중국은 2060년까지 탄소 중립하겠다. 인도는 2070년까지 하겠다. 우리 2050년까지 하는데 그걸 또 2030년까지 중기 계획은 30년까지 40%를 줄이고 2050년에 완전히 줄이겠다고 보고를.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느냐. 간단한 이유는 문현 연구 주변에 탄소 환경 카르텔이 이득을 보는 환경 카르텔이 신재생 에너지로 이득을 보는 환경 카르텔이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그건 뭐 지난번에 탄소중립위원회나 또 탄소중립위원회를 추진하기 위한 탄소중립 시민회의라는 거 전부 환경단체들이 거의 대부분 차지했습니다. 에너지 정책은 100년 대계인데 이렇게 가도 되는 것이냐. 원전 프랑스 탄소세로 전략은 원전 비중을 50% 유지하는 것이라는 발표가 나왔고요. 그런 가운데 동유럽 어 4개국 헝가리, 슬로바키아, 체코, 폴란드를 여행하며 방문한 우리 문 대통령이 해외 세일즈를 원전 세일즈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것이 헝가리 대통령과 원전 없인 탄소 중립이 불가하다고 헝가리 대통령이 한국과 공감을 이루었다고 하는데 돌아와서는 헝가리 대통령이 잘못 이해했다라는 외교 결례를 범하기까지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충수죠. 국내에서는 어 탈원전하면서 해외 나가면 원전 우수성을 강조하니까 완전 모순에 빠진 거죠. 원 지금 "외국 나가면 원전 없이 탄소 중립 불가하다." 이런 얘기를 합의를 보고 돌아와서는 "그 대통령이 잘못 이해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 모습은
엄청난 외교적 결례까지 범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뭐 토론 전형처럼 기력이 되고 있다 그런 보도 나왔고요. 그런 가운데 탈탄소 사업에 내년에 초안도 없는 사업에 내년에 예산을 3조 원이나 배정하고 있다. 국회 예결위에서 부실 편성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지금 뭐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하는데 온실가스 감축 효과도 불분명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력연구원에서는 석탄 발전소를 유지하는 일본처럼 우리도 일본은 남겨둬야 된다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그런 가운데 탄소를 포집해서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바다에다가 저장한다 뭐 이런, 지금 CUSS라고 그래서 탄소 포집 저장 활용에 관한 기술이 제대로 개발이 되어 있지도 않는 상태에서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NFT가 지금 아주 각광을 받고 있는데, NFT 방탄소년단 NFT도 곧 나올 전망입니다. BTS 소속 하이브가 두나무에 5천억을 투자해서 두나무가 바로 이제 업비트 운영에서 아주 협력을 해서 방탄소년단 NFT도 나온다. 지금 NFT가 지금 세계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았던 게 금년부터 이제 뜨고 있는데, 금년 3월에 미국의 비플이라고 하는 그 디지털 아티스트가 만든 에브리데이스 5,000라고 하는 5,000일 동안 그 디지털 아트를 만들어서 크게 만든, 그걸 모아서 크게 만든 디지털 아트 제품이 이번 금년 3월에 크리스티 경매에서 한국 돈으로 780억에 낙찰되었습니다. 너무도 많은. 그리고 뭐 그 후에도 또 그런 그 디지털 아트 제품들이 뭐 몇십억에서 계속 낙찰이 되면서 NFT가 지금 새로운 붐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 들어서 NFT가 하루에 약 1억 달러씩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 3분기에 거래액이 약 100억 달러 정도 되었고, 앞으로 이것이 뭐 몇 배까지 증가할 것인지 예측하기도 힘든 그런 상황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제 지금 어 앞으로 블록체인 기반 NFT와 메타버스가 대세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카카오 게임즈도 NFT 거래소 설립한다는 얘기가 나왔고, 아프리카 TV나 컴투스 다날도 NFT에 투자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뭐 NFT가 활용되는 이더리움이 더 암호화폐 중에서는 유망한데, 오히려 미국에서 금리를 인상하면은 신흥시장과 위기가 오면서 이런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더 주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2013년에 비트코인 가격이 처음에 지금 9년도에 비트코인이 출시됐지만 가격이 잠잠하다가 2013년에 가격이 크게 올랐는데, 그 이유가 2013년에 시중에 있는 키프로스가 외환위기가 발생하면서 키프로스 자국 통화 가치가 너무 떨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키프로스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사면서 가격이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미국에서 테이퍼링을 시작하면서 이런 상황이 신흥시장의 위기 상황에 오면은 아마도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유망 암호화폐들이 주목을 다시 받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지금 뭐 이번에 페이스북이 이름을 메타로 바꾸었죠. 메타로 바꾸고 사람을 10,000명 정도도 고용했습니다. 전문가들을. 세계에서 28억 명을 멤버를 갖고 있는 페이스북이 메타버스에 뛰어듭니다. 앞으로 한 4-5년 내에 메타버스 시장이 약 3천억 달러까지 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그래서도 메타버스를 만든다. 그다음에 홍나이 라움 관장도 메타버스 박물관을 만든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메타버스 ETF 상장 주주 펀드의 수익률이 23%까지 올라가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부 다 알트코인, 특히 그 이더리움 관련된 코인들을 만들어지는 건데, 지금 이제 이 암호화폐 1세대는 비트코인이죠. 그다음에 이더리움이 2세대죠. 왜냐면 이더리움은 스마트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상승하고 있다 그런 얘기고요. 어제 카카오페이가 상장을 했는데 첫날에 공모가 2배인 19만 원을 찍었는데, 이 때문에 카카오페이가 당 첫날 시총 13위 금융주 두 번째로 올라서 카카오뱅크가 28조 원, 카카오페이가 25조 원을 기록하면서 전통의 KB금융주 23조 원을 간단히 넘어섰습니다. 카카오 핀테크 형제들이 53조 원의 시총을 기록하면서 금융 빅4와 KB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 우리금융 다 합한 거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지금 바야흐로 이게 뭐 점포 하나 없는 핀테크 금융.
빅테크 금융 시대죠. 시대가 우리나라도 열리고 있습니다. 이제 과거와 같이 점포를 두고 목종골 사거리에 점포를 크게 두고 뭐 앉아서 하는 그런 금융 시대가 지나가고 바야흐로 모바일 금융, 모바일에 바탕을 둔 핀테크 또는 빅테크 금융 시대 한국에서 만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기생충이나 케이팝이나 오징어 게임 같은 성공 스토리가 나오면서 한국의 다음 타겟은 글로벌 플랫폼이다. 이 4차 산업혁명을 다른 말로 플랫폼 혁명이라고 합니다. 플랫폼을 통해서 사업을 확장하는 하는 것인데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는 어제 또 고용부 장관이 플랫폼 기업을 소집해 가지고 플랫폼 종사자법을 통과에 협조해 달라는 얘기를 했고 지금 플랫폼 규제가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거대 플랫폼은 마치 오징어 게임 주최자 같다. 뭐 이런 주장까지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막 피려고 하는 한국의 플랫폼 기업들이 잘못하면은 위기에 봉착하면서 지금 뭐 그런 게 있었죠. 뭐 타다라든지 이런 게 다 우리가 벌써 그런 게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서 우리나라 4차 산업혁명에 큰 제동이 걸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내년 예산에 반영하라고 지금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계속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25조, 지역화폐 15조 정도 약 40조 원의 돈 살포 정책을 계속 밀어붙이고 있다. 그러면서 추가 세수로 재난지원금을 주자 얘기하는데 문정부에서 적자 부채만 300조를 발행했는데 이걸 갚아야 되는데 지금 계속 국가 채무 비율이 낮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합니다. 국가 채무 비율은 우리나라만 있는 좁은 의미의 국가 채무죠. 넓은 의미의 국가 부채 비율로 하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부겸 총리가 주머니 뒤진다고 돈이 나오나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부채 비율로 공기업 부채만 넣어도 59%가 올라가서 OECD 비기축 통화국 중에서 6번째다. 이 비기축 통화는 기축 통화 아니기 때문에 외환 위기 상황이 오면 돈이 빠져나가면서 외환 위기가 오는 거죠. 이 국가 부채 비율이 왜 문제냐? 첫 번째로 국가 부채 높으면 채권의 신뢰도가 떨어지면서 외국인들의 채권을 외면하게 돼서 돈이 빠져나가죠. 두 번째로는 재정이 악화되면서 재정 방파제가 없어지면서 위기를 빠른 시간 내에 예방할 수 있는, 막아낼 수 있는 방법, 방파제가 없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내년에 전셋값이 더 오를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요. 그런 가운데 한보미도와 여의도 시범아파트가 오세훈 시장에 그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5년 걸리는 심의를 2년 내 단축해서 신속히 재건축을 하는 그런 것에 지금 신청했는데 그런 걸 통해서 지금 오션표 재건축이 탄력을 받으면서 받을 전망에 대한 보도가 나왔고 약 8만 채 정도 공급될 것이다 얘기가 나왔습니다. 대장동 사태를 역으로 이용하는 대장동 방지법이 국토부에서 만지작거리는데 민간 사업자 수익을 6%에 10%로 규제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 얘기 나왔는데 이것이 잘못하면은 지금 민간 건설사들이 술렁이고 있다. 이 정도로는 건설 수지가 안 받다는 얘기죠. 잘못하면 이것이 과속화되면은 주택 공급이 거의 위축될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결국은 민관 수익 배분 황금률이 마련돼야 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오늘 뭐 여러 뉴스들이 많이 정말 매일매일 우리나라는 여러 뉴스들이 많이 뜨는데 결국은 지금 현재 미국에서 금리를 긴축 시대로 들어가면서 우리나라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재정 방파제마저 허물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그런 게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게다가 뭐 전 세계가 이제 이번에 COP26에서 전 세계가 탈탄소를 원전을 가지고 탈탄소를 해야 하고 그나마 그것도 2060년, 2070년으로 연장하고 있는데 우리만 지금 과속 탈탄소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는 문제점. 기업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다. 이런 문제점들 중심으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